시작할까요? 예, 드디어 이제 사회과 경론 심화기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구조 및 역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잠시 한번 확인을 좀 합시다. 1월과 2월 우리가 이제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 4월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합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론은 이제 통합적 문제로 출제가 된 지 꽤 됐어요. 꽤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문제인데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초가 오늘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사실은 복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복습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어떤 사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백지 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시작하는 거 본격적으로. 그래서 백지 쓰기를 통해서 오늘 강의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판단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기출문제를 먼저 일별하고, 기출문제 풀어라 이야기 아니고요. 기출문제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중요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자료가 이제 소위 말 요약 자료인데 요약 자료는 빈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비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써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복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정리가 잘 안 된다. 백지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습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린트 자료를 가지고 먼저 일별하시면서 이 내용들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사정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은 온라인 특강들을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사회과 경론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나와 있는데 심판책이 사실은 별로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좀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내용이 훨씬 더 새로 들어간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작년에 이제 문제를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썩 좋아진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사회과 교육론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제가 볼 때 이제 스트랜드 이야기. 스트랜드는 통합의 방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 차영선 모기한 쌤 책에 종합적 형태 통합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제가 틀렸다고. 제가 이제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였냐면 뱅크스 이야기입니다. 박상준 선생 책이 좀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 뱅크스 이야기를 할 때 가치 분석 모형이 있는데 그죠? 가치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 뱅크스의 가치 분석 모형은 사회적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질문들 저한테 해요. 뭐 박상준 선생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보면 기출문제 제시문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가치 분석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상대주의를 아예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뱅크스는.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뱅크스는 원래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뱅크스가 주로 전공했던 것은 다문화주의예요. 후기에. 그러면 이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문화주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다원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사회 기본 가치 전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는 있어요. 그 보편적 가치는 바로 뭐냐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영어 번역을 하는데 쉽게 번역을 하는데 잘못 번역을 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차영수 모기한 쌤 책에 보면 이게 글 간격이 워낙 커요. 내용상으로 볼 때. 빠져있고 설명이 좀 불충분하게 끝나고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회과 교육 연구자들의 뭐 논문이라든지 제가 또 논문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입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잡다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냥 준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출문제 출제 경향에 보시면 미국 사회과 역사가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틀리고 오신 분이 계셨다는 게 참 신기로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개념상에서 맥락이 좀 잘 안 잡혀서 그래요. 그냥 지식의 구조는 교과의 구조화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고, 거기 들어갈 문제는 사회과학이죠. 그건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신사회과의 사회과학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그 지문상으로 봐도 사회과학이 맥락이 맞는데, 하필이면 이제 지식의 구조로 답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신사회과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영원한 기출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사회과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맥락 잘 하시고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과 역사는 작년에도 제가 모의고사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출제가 강조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과 역사에서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뻔한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과 역사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7, 2009, 그 다음 2015 교육과정을 아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 근데 이제 중학교 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어볼 시점이 됐는데,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 6차, 7차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부분들을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단답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가원에서 그걸 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모의고사반 진행을 할 때 우리의 그 이제 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집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료로 빼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빼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작년 이제 이야기가 좀 다중시민성이 그랬고 그 다음에 정치학이 이제 선호투표제가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출제됐습니다. 다중시민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있는 의사결정력이 출제됐어요. 예. 그래서 다중시민성하고 의사결정력이 출제됐는데 다중시민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계화 국면, 그 다음 세계화 국면에서 다시 이제 초월적인 시민성이 필요하다. 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념을 묻고 나면 그 다음에 내용을 물을 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렌드 문제입니다. 뭐 개념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기입형 정도.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구성 원리가 작년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교육과정 구성 원리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한 타임 이제 쉬고 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역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량은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건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었고 올해는 이제 의사결정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났던 거는 이번에 뭐냐면 지식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에 사실 개념학습, 탐구학습 이쪽은 다 빠졌어요. 여전히 이제 가치 수업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출제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재미났던 거는 논쟁 문제와 의사결정 수업을 한 문제씩 했는데 의사결정 수업은 딴 게 아니었고 반성 탐구를 가지고 가치 탐구, 그 다음에 사실 탐구에 관한 이야기들 이걸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매번 이야기했던 거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뭐 그거 가지고 일단 물어봤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출제가 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직소2가 작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동학습 모형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올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협동학습의 효과 같은 것들은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은 올해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평가는 올해 이제 출제가 됐던 거는 타당도인데 이것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통계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신뢰도 문제예요. 문항이 나오고 통계가 나왔다면 대부분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객관성하고 공정성의 문제예요. 근데 그냥 그 외에 그냥 문항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다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용과 방법과 뭐 평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용과 방법과 평가 일관성, 이 논리적 일관성은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스의 분류가 나왔죠. 그래서 로스의 분류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재미났던 거는 뭐냐면 교육학 문제하고 교육론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관점.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넘어왔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중심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교육학 문제 흐름도 그래요. 국가 중심 교육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이제 교사 중심 교육 과정에 관한 논의까지가 마무리돼서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교육과정 중심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 남은 게 교사 중심 교육과정. 이 부분은 이제 돌아온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됐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죠?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걸 이제 막 찍어낼까.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황당한 것들이 막 이제 난무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문화 교육은 맥락상 사회과 비판, 사회 비판 모형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문화 교육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그 사회과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일단 다문화 교육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통합형 문제가 유형이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고 법은 아직까지 긴가민가 싶어요. 그런데 통합형이 지금 자리 잡은 거는 교육론은 확실히 이제 정착이 되어서 거의 한 주제가 한 문항당 주제가 2개, 3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정대로 가급적이면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주차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진도를 못 나가면 8주차에는 수업을 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진짜 불가항력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OT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과의 예비고사를 위한 이 책의 기본적인 구조는 탄려가 만들었던 교육과정의 구조의 토대를 두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탄려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할 때 내용적인 측면보다 형식을 이제 갖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평가라고 하는 거. 이 4가지 구조가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탄려가 만든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의 바탕을 두고 틀을 이렇게 잡아두고 이 앞에다가 이제 두고 있는 게 뭘 두고 있는 거냐면 바로 사회과 역사에서 나타났던 총론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 역사에서는 사회과, 미국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뭔가를 정리해서 나타난 경향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회과 교육의 경향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악을 하는 것은 경향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표와 내용과 방법 평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회과 교육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맥락에 놓이게 되니까 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과제나 쟁점이 등장해요. 근데 새로운 과제 쟁점은 대부분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육 과정에 있는 범교과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과 관계되는 범교과 주제는 뭐가 있냐면 성평등 교육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양성평등 교육이. 그 다음에 이제 범교과 주제에 그 다음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보면 사회과 교육은 거의 뺏겼거든요. 그 유리 쪽으로 거의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다문화 이제 주제입니다. 다문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STS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교육들이 이제 주제로 막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범교과 주제가 한 10개에서 15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이 부분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연구가 진척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 이제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범교과 새로운 주제들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에 관한 논의들은 뭐 강대현 선생이 이제 학생들한테 그 말을 했다는데 유행이 지났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사회과 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사실 강대현 선생은 아니고요. 저기 대구교도에 계셨던 이종희 교수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종희 교수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구가 별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했던 분이 박선미 교수, 인하대 계시는 그분이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연구를 강대현 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대현 선생이 연구했던 이 부분이 실제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냥 허지부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유수 모기환 선생님 개정판의 책에 보면 PCK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PCK 내용을 이제 어디에 들고 왔냐면 교육학 쪽에 들고 왔어요. 이걸.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PCK가 왜 이제 연구가 되다 그만둬 버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하다 한 이야기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서 같은 교수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같은 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수 중에서도 연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정말 아는 게 많고 내공이 튼실하고 수업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분을 중심으로 PCK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연구 안 하고 맨날 놀고 학생들 발표시키고 그죠? 그렇게 대충 수업해가지고 그분의 그분도 PCK가 있잖아요. 이게 PCK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지금 현재 표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목하고 개념만 딱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뭔가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수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지니까 쉔 같은 사람이 슐만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쉔이 이제 등장합니다. 쉔의 비판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사는 기능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CK를 일종의 기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술로 보고 모든 교사들은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쉔 입장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육과정의 제 개념화를 이야기했던 그 학자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교육에 뭐 미학을 도입했다는 분이 있죠. 교육학에.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 아이즈너.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 아이즈너가 이야기했던 건 음악과 예술을 가르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엉터리로 이렇게 가르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과 예술 교육을 강화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즈너 이야기는 수업 비평입니다. 수업 비평. 수업 비평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교사는 기능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교사는 예술가야. 그럼 예술가가 상징하는 바는 뭔데? 이거 꼬마 사회과학자와 비슷한 거예요. 꼬마 사회과학자 할 때 우리가 진짜 꼬마를 과학자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죠. 교사는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이즈너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의 수업을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교사마다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의 형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포괄적 추상적 표현해서 반성적 지식이다라고 쉐는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용수 모기한 쌤 책이 옛날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확실해졌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 것이냐? 피식계로 공부하라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표준화를 못 세우니까 실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도 표준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수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교사의 그 연수 프로그램을 표준화 시켜놓고 이 기술을 다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이 PCK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이즈너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쉔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교육학에서 있잖아요. 특정 방법을 보편화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전수 방법들은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70년대, 80년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프로콘을 하면 애들이 토론 능력이 함양된다. 개뿔. 프로콘을 하면 됩니까? 그 학생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다른데 자꾸만 어떻게 이제 뭘 노리는 거냐면 보편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학교에 뿌리면 모든 교사가 그걸 일제히 실시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교사 기술자밖에 안 돼요. 기능공밖에.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기능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 어떤 수업은 한 편의 드라마가 돼야 되고요. 어떤 수업은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이제 교사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정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학교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수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 시대는 미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에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앞으로 창의적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올해 이제 불가피하게 2차 수업 실현을 제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잔소리를 좀 못하니까 답답하긴 답답하던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만 이제 요즘에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버도 있는데 수업을 재밌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업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진 어떤 방법들을 자꾸만 어디서 이상한 방법을 만들어 수업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거 어디서 배웠지? 교사들이 볼 때. 그러니까 족보 없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수업이. 그럼 족보 없는 수업이나 근거 없는 수업을 하면 심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단 첫 번째는 수업 모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장담컨대. 제가 교사 연수 강의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교과 경론을 제대로 배우고 졸업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는 대부분 다 수업 모형을 잘 몰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수업이 마치 보면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이름을 다 바꾸고 재밌게 뭐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쟤는 어디서 족보 없는 수업을 하지? 라고 하는 느낌을 먼저 받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도대체 저런 수업을 어디서 만들었지? 저런 용어를. 저런 용어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이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수업 모형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보면 어디서 듣도 못하게 막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 실행 연습하실 때는 자기 수업을 해야 돼요. 자기 수업을. 자기 수업을 해야지 거기서 뭐 특정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막 뭘 수업을 어떻게 연습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오히려 하시면 나중에 심사관들한테 인상이 나빠져요. 똑같은 수업 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 첫 번째 예비교사 첫 번째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똑같은 틀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해요. 세 번째 똑같은 수업을 하잖아요. 이제 심사하는 사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급기야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피해가 적겠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냥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업 방법들 이것도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뭐 특별한 막 용어를 써서 뭐 재밌게 너무 오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밌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파트 1의 사회과 구조 및 역사에 나와 있는 뭐 주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사회과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성격의 두 번째 줄, 거기는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정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목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가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지식과 기능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치와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과 교육은 바로 삶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일상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삶과 관련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를 중시하는 게 진보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말한 흥미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 말 아닙니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의한 건데 그 정의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회과의 의미를 정리하면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과학, 인문학 등 예술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통합을 하고 내용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의 몫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창의적인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와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이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특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목만 그냥 간단히 일별하시면 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올바른 인식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과 교육은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사회과학, 인문학 등 종합적, 통합적 교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적,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려면 학습 자료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회과 교육이 되는데 이거는 공교육 전체가 그래요. 공교육 전체가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국가적 사회주의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국가적 사회주의 요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2015 교육과정에서. 역량이죠, 역량.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역량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적 사회주의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오래전 들어봤는데, 여기에 쟁점은 뭐냐면, 시민교육과 사회과학 교육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시민교육과 사회과학 교육과의 관계 문제. 또 하나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신사회과입니다. 신사회과. 신사회과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회과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시민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회과는 계속 영원한 기출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구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구조를 가지고 만든 거. 첫 번째 목표. 시민자질 나오는데 시민자질 옆에다 하나 적어 두실 거는 시민적 자질의 개념화를 시켜둔 게 민주시민성. 그런데 민주시민성은 국가 단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를 벗어나서 세계화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다 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 또 필요하게 된 건 지방자치가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시민성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자,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선택해야 됩니까? 이 세 개 시민성 중에 세 개 시민성이 방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다 고려해야 돼요?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 고려해야 되는 맥락에서 나온 게 다중시민성이에요. 하나만 해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한테 다중시민성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조직원리에 따라 교육관 조직인데 이 조직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소위 말하는 시킨서 스코프의 문제인데, 그죠? 시킨서 스코프의 문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본다면 환경확대법, 나선형 조직원리, 그 다음 통합성원리죠. 그러니까 조직원리의 대표적인 거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확대법, 나선형 교육과정, 통합성의 원리. 그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습 방법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업 모형이 있고 학습 기법이 있습니다. 그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모형의 절차 문제, 그 다음에 그 수업 모형에 사용하는 수업 기법의 문제. 수업 기법과 모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기법을 수업 모형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뭐가 있죠? 역할놀이하고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토론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 기법 자체를 거의 수업 모형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평가는 요즘에 이제 강조되는 게 앞으로 뭐가 없어지죠? 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수행평가, 과정평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뭐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걸 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수행평가와 과정평가와 둘러싼 논의들입니다. 그렇죠? 수행평가, 과정평가와 둘러싼 논의들. 그래서 그 논의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개관.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자주 보세요. 이건 뭐 복습할 내용은 아니고 심심할 때 계속 자주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1880년대, 1919년부터 해서 쭉 나타난 것은 시작은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에 대한 반발.
전통주의에 대한 반발이 시작되고 전통주의 첫 번째 동그라미 하시고 21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 반발이 바로 뭐냐면 진보주의입니다. 그죠? 진보주의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교육과정과 진보주의의 혼란이 발생하는 게 바로 22페이지 이 과도기 상황이죠. 과도기 상황. 그게 이제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한 노력인데 거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연대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전미교육협회 10인위원회 조직 활동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협회 활동이 두 번째 1890년도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기 순서 잡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활동, 위원회 활동과 보고서 그 명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히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가시면 두 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별 문제 안 되고요. 고등교육 과정의 이제 변화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보주의가 조금씩 전통교육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그 과도기적 상황에 등장했던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에 2번 하단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7, 8학년 맨 끝에 지리, 역사, 공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9학년에 공민 그 다음에 12학년에 민주주의 제문제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오라고 이제 일부러 참고 자료 빼버릴까 그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예, 모의고사반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가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걸 체크를 꼭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교육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30년대 때 20년대에 진보주의가 힘을 좀 얻다가 30년대가 되면 그때부터 30년대 후반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죠? 바로 본질주의와 항전주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일단 사회과 교육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24페이지 맨 밑에 진보주의 확산입니다. 진보주의 확산.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로 가시면 진보주의가 확산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여타 나오게 되는데 진보주의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발생해요. 그 진보주의 내부에서 분열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재건주의 5번이죠. 근데 4번의 첫 번째 줄에 한번 올라옵시다. 4번의 교육 이념 간의 경쟁 활동 럭의 중재인데 그 첫 번째 줄만 한번 그냥 읽고 아 이런 맥락이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20년대 중반에 전통주의, 진보주의, 사회행동주의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주의가 주류를 형성해서 힘을 얻다가 사회재건주의와 분리가 되고 사회재건주의와 분리가 되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또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30년대 후반에. 그래서 3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진보주의가 서서히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가시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경향은. 이건 두 가지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이 2번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을 강조했다. 사회 재건주의. 진보주의 경향 중에 사회 재건주의. 그 다음에 27페이지 맨 위에 또 교육과정의 변화가 발생했죠. 통합교육과정입니다.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50년대 진보주의가 위축되어서 애국주의적 단체하고 보수주의적 강화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로 갑니다. 전기사회과 후기사회과 나오지는데 전기사회과 밑에다 하나 메모를 하시죠. 실증주의입니다. 전기사회과 밑에 실증주의. 그 다음 후기사회과 같은 경우 실증주의 플러스 가치입니다. 이게 이제 후기 신사회과의 변화입니다. 자, 29페이지 2번 맨 위에 스푸트닉 사건, 교육개혁의 시작. 거기 제목에다 밑줄 치시고요. 반드시 이 사건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러시아에서 스푸트닉2라고 하는 백신 이름을 정했죠. 우리가 최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이 이름을 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가 되면 어쨌든 미국 사회가 거의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고 60년대 후반부터 어쨌든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고, 신사익과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는 제목 자체가 출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에다 하나 이제 몇 가지 메모를 하시죠. 실증주의. 신사익과 실증주의.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줄 학문 중심 교육과정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인 인간에 관한 연구가 개발되었다. 그 부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대표적인 사람 브루너. 그래서 과학적 지식교육,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이걸 강조했는데, 지식의 구조를 옆에다 화살표를 당겨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교과의 구조. 교과의 구조. 내용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입니다. 그죠? 내용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이고, 교과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 지식의 구조와 관련되는 개념이 있어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거 지식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가지고 만들겠다. 지식 구조를 가지고 만들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내용은 뭐죠? 사회과학 지식과 방법이잖아요.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오는 게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다. 그러니까 맥락의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페이지. 수어성을 추구했고 신사회과가 등장했고, 신사회과 강조된 이유는 사회 문제를 사회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내용은 6번에 나와 있잖아. 지식구조, 사회과학적 탐구방법,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 그 이야기고, 7번에 나와 있는 이제 신사회과 특징,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8번에 교육과정은 학문식 교육과정인데, 제목 옆에다 뭐라고 제가 대했나요?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 있죠. 사회과학 동그라미 하시고, 올해 기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구조화를 시킬 때,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라고 한다면 그게 지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교과의 구조화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과 경향이 1966년도에 있었는데, 이제 신사회과에 대한 비판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밑줄 칩시다. 학문식 교육과정 비판적 입장.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올리버 세이버의 법리 모형. 자, 새로운 사회과 경향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 유행하잖아요. 그럼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 유행하니까 사회 재건주의도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강조되었던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력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력을 뭘로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유명한 게 뱅크스 이야기죠.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어쨌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뱅크스 의사결정력, 이게 기출이죠. 그래서 뱅크스가 이제 의사결정력을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 줄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내리는 걸 강조했다. 이게 이제 73년도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80년대는 별 이야기가 없다. 1990년대, 2000년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스탠드다. 그죠? 스탠드다. 그래서 밑줄 치신다면 스탠드 동그라미 하시고 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스트랜드란 사회과 교육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종합하여 사회과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표출되는 형태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개념이 주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드라고 하는 게 식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탠드를 형태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느냐? 누가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얘야, 이거는 스탠드란다. 라고 말을 해줘야 스탠드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 3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1부터 10까지 출제를 해놓고 이게 스트랜드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면 이건 엉터리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전체 이제 개관을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